제 아들이 결혼하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였으며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그날, 손님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었죠. 아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단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정말로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그날의 기쁨과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고 그녀가 우리 가족에 잘 어울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의 첫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약간의 어색함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이라 그런지 약간 긴장한 듯 보였고 아들은 그런 그녀를 배려하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처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태도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취미를 이야기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식사 도중 잠시 침묵이 흐를 때 저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느끼면서도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며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우리는 함께 브런치를 즐겼고 종종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취향과 성격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두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걷고 웃고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죠. 그때 행복한 순간들은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고 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저는 함께 쇼핑을 다니며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거실에 모여 앨범을 보며 지난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가까워졌고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행을 갔을 때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을 기억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여행에서의 기억들은 지금도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가족과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은 정말로 소중했고 그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게 되었죠. 그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으로 넘기던 그녀가 이제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방에서 물건을 찾다가도 짜증을 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불평이 늘어갔어요. 그녀의 이런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그녀의 한숨 소리가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녀의 이런 변화에 대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정장을 입은 채 소파에 주저앉아 아무런 말도 없이 TV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집에 들어오면 활기차게 인사하던 아들이 이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기운을 풍겼어요.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안에서의 대화도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묵묵히 음식을 먹기만 했고 가족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의 이런 변화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피로한 얼굴과 무거운 눈빛은
그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변화는 분명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며 눈을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아들도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아들마저도 그날의 무거운 분위기에 눌린 듯 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속에서 저는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가족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아무도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지만 TV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날의 무거운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벽을 쌓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의 관계가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어느 날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어요. 집 안에서도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찬 날씨였죠. 저는 방 안에 있었고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아들은 당혹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듣고만 있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의 대립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그 안에서 며느리의 요구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저 돈을 주거나 묵묵히 듣기만 했죠. 아들이 점점 더 자기 의견도 없어지고 며느리에게 잡혀 사는 것 같아 제 눈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들 부부 사이 문제이니 가능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할지는 아들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해도 해도 너무했고 제 아들은 너무 착했거든요. 며느리와 아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녁이 되면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저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울리는 창문의 흔들림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의 갈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그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는지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안에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거실에서 마주하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인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불만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점점 말이 오가며 그녀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저도 모르게 저의 목소리 또한 커졌습니다. 그녀는 불만을 쏟아내며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말에 당황했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인 저에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결국 저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와의 충돌 이후 아들도 며느리와 몇 번의 싸움이 있었어요. 결국 아들은 집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은 간단한 옷가지와 몇 가지 개인 물품만을 챙기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저는 문가에 서서 아들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같이 가야 할지 붙잡아야 할지 그냥 이렇게 보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아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닫고 나갔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를 더 당황시킨 것은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떠난 후에도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며느리는 침착하게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편을 들어줄 수 없었고 며느리는 결국 이혼 서류를 들고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냉정했고 그 속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그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그저 서류를 제 앞에 놓고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가 떠난 방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의 어두운 분위기와 차가운 감정은 집 안을 꽉 채웠고 저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었는데 이렇게 순탄치 못한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이혼을 결심한 이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안은 한층 더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둑어둑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으며 창밖의 흐린 날씨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와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녀에게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며느리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오직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하며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직장, 친구 관계,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 패턴 등을 조사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더욱 나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통장을 가져가 정리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입금이 있었고 출처를 찾아보니 며느리의 회사에 가짜 영수증을 청구하여 받은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실제 범죄에까지 손을 댄다는 사실에 아들과 제가 사기 피해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며느리의 회사에 직접 전화해 며느리의 가짜 영수증을 언급하며 횡령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이 폭로되자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내 사무실 전체가 며느리에 대한 이야깃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저와 아들을 대신해 수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를 향해 조롱과 비웃음을 지어줬을 거예요. 며느리가 자신의 비밀이 폭로된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끼길 바랬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상사에게 호출을 받았습니다. 상사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상황이 좋지 않음을 예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상사는 그녀에게 해고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상사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을 겁니다. 회사의 명성을 해친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서류를 건네줬을 때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겠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을 겁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겠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을 겁니다. 회사의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고 그 순간의 좌절감은 쉽게 잊히지 않았을 겁니다. 며느리가 해고된 소식이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이 폭로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들은 저에게 왜 그랬는지, 왜 며느리의 비밀을 폭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저와도 멀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집안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어두운 침실에서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 그때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던 사진들, 행복해 보이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때 왜 좀 더 서로에게 다정하지 못했을까? 왜 서로를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행동들이 결국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강압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당시엔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니 모두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회를 감추기 위해 애써 웃어보지만 가슴 속에 남은 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네요. 아들은 지금도 큰 갈등 속에 있을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인 저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애썼을 텐데 이제는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그 아이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겠지만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아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어머니로서 걱정이 됩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의 마음속엔 아마 저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자신도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을 겁니다. 아들은 결국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아이 자신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희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던 그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죠. 사실 저는 그동안 그녀에게 많이 화가 나 있었고 그녀가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우리에게 줬던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화가 나 있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사과 이후 아들은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는 며느리와 저를 거실에 앉혀놓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상황을 돌아보며 자신이 잘못한 점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그 순간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우리 가족의 중재자로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진심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며느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가 진심으로 사과한 것도 아들이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것도 모두 큰 의미가 있었죠. 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마치 무너져 내리듯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다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시장을 다니고 아들과 며느리가 산책을 즐기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족이 겪은 많은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통해 저희 가족이 겪었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과정을 공감해 주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